안녕하세요. 가볍게 책 한 권 채널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신 김혜자 배우님의 생애 감사회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많이 울고 웃으며 한편 한편 정말 잘 봤어요. 이 책은 마음이 따뜻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배우님의 삶이 온기 가득한 고운 언어들로 잘 담겨있는 느낌의 책이에요.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던 생애 감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게요.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눈이 부시게는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김석윤 연출자가 이 작품을 김혜자 헌정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죽어야 해요? 하고 물었더니 산 사람에게도 헌정합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한 대사 중에 방영 후 유명해진 70대에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모습을 흉내내며 노인들 보면 꼭 슬로모션 걸어놓은 것 같지 않아?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보면 말이야. 하면서 웃는 25살 친구들인 현주와 상은에게 극중의 혜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뭘 알아?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론 벌써 100m 뜀박질 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쉬는 거 우리한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너희가 그걸 알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많이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70대를 받아들이기로 한 혜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체력 테스트입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달리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살만한 때는 잘 모릅니다. 꼭 못 걸어 봐야만 합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에는 언젠가는 걷는 것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날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대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이지만 현실은 백수였던 25살의 혜자가 70대가 되어서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방,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면 방송을 하는 영수와 그것을 보고 있는 영수TV 시청자들을 보고 혜자가 말합니다. 늙는 거 한순간이야. 너희들 일단 인형인간 방송이나 보고 있지? 어느 순간 나처럼 된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극중 대사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누구나 갑자기 늙어버린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곧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TV를 보는 젊은 시청자가 혜자에게 묻습니다. 할매가 되어 좋은 점은? 혜자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저 죽을 날 기다리면 된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장 늙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내가 말합니다.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있어? 날 보면 알잖아. 니들이 가진 그 젊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건지. 그니까 정신 챙겨. 특히 개영수 너. 넌 언제 사람 될래? 25살 때는 밥만 먹어도 기운이 넘쳤지만 70대가 된 혜자에게는 이정은 배우가 역을 맡은 엄마가 챙겨준 약이 가득합니다. 그 색색의 알약들을 보며 혜자는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 나이만큼 약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예전 어르신들이 밥상 앞에서 밥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던 게 이해가 간다. 식사보다 그 이후에 먹어야 하는 수많은 약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르니까. 혜자는 약을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굴려보며 중얼거립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던가? 양식장 속의 연어들이 밥과 그리고 같은 양의 항생제를 매일같이 먹으며 작은 수조에서 살고 있었다. 그쯤 되면 연어들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약발로 사는 거였다. 앞을 가로막는 세찬 물살도 매서운 곰의 발톱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어는 그러고 나서 몇 개의 알약을 삼키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연어초밥이 먹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70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혜자는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 옆에 앉아서 날마다 느끼는 자신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냥 궁금했어.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질까? 요즘 아침마다 일어날 때 좀 놀라. 하루가 다르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어젠 분명 저기까지 걸었는데 오늘은 숨이 가빠.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지는 건가 궁금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간다며 늙으면. 나도 좀 더 차례차례 늙었으면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 싶은 거지, 그냥.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해져.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인 살 수 없는 때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드라마가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 혜자는 말합니다.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했던 기억부터 불행했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기억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무섭습니다.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모든 꿈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준하가 젊은 혜자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동 국물 위에 뜬 기름띠를 보면서 무지개 떴다며 혜자는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면서 오로라에 대해 말합니다. 너 그거 알지? 북극에 가면 오로라 볼 수 있는 거. 나는 꼭 오로라 보러 갈 거다. 안주로 나온 오이와 당근 조각을 일렬로 놓으며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내 생각엔 오로라는 에러야, 버그, 작동 오류. 내가 옛날에 어디선가 읽어봤는데 오로라는 원래 지구 밖에 있는 자기장인데 어쩌다 보니 북극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조물주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에러다 이거지.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에러가. 에러인데도 에러도 아름다울 수 있어. 눈물 나게. 나는 오로라를 만나는 순간에 막 울 것 같아. 와, 오로라다.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눈이부시개가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코오롱사의 전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고 방송국에서 본 전무는 거의 남자라서 여자가 전무라는 것도 조금 낯설었는데 젊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 전무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들 틈에서 우리 집 마당에 흰 천으로 만든 의자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그녀가 보내준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놀 때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갖다 주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코오롱사의 패션 디렉터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행 가거나 산에 갈 때 입는 옷차림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품 모델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컨셉이 나하고 어울려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뭐든지 어울려요. 그 말이 기분 좋았고 그래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 보는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전무가 눈이 부시게를 본 것입니다. 거기서 젊은 해자가 오로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를 데리고 오로라 보러 가는 광고를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오로라 보러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그걸 찍을 거예요. 연약한 배우의 떨리는 눈동자에 담긴 진짜 여정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배우의 진심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스포츠웨어 모델들은 전부 키 크고 늘씬한 젊은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게를 보고는 나를 오로라 보러 가는 모델로 하면 좋겠다고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멋있다 이 여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제의에 나는 너무 감동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동한 것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아이슬란드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을 예약했는지 무슨 강당만한 방이었습니다. 옆에는 회의하는 커다란 테이블까지 있고 그룹 회장 같은 사람들이 묵는 방인 것 같았습니다. 나 여기서 혼자 자요? 하고 물었더니 함께 간 광고 담당자가 네, 선생님 마음 편하게 혼자서 주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난 이 방이 너무 커서 헛헛해 죽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자서 이것저것 상상하면서 주무세요. 이 호텔에서 최고로 좋은 방인데 선생님한테 이 방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큰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조금 휑하긴 했지만 꽃도 여러 다발 꽂혀 있어서 근사하게 휑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 100명이 자도 좋을 그런 큰 호텔방에서 잤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만들어진 그런 근사한 호텔에 하룻밤 묵고 나서 태초부터 있었던 오로라를 보러 갔습니다. 산을 넘고 막막한 광야 같은 데로 가서 조그마한 나무집 같은 곳에 묵었습니다. 기똥차게 멋있었습니다. 큰 호텔보다 그 나무집이 좋았습니다.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간절히 말하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기한 걸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연기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바보라 가볍게 휙 떠나올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겠지요. 이 길에서 자꾸만 나의 지난 일들이 겹쳐집니다. 하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0을 눈앞에 둔 내 인생의 길 끝에서 나는 내 꿈 앞에 서 있습니다. 광고에서 이 내레이션이 끝나고 저쪽 하늘에서 이쪽 하늘까지 펼쳐진 오로라를 바라봅니다. 나를 믿고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내가 읽는 마지막 내레이션이 곧 나 자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측 불허의 날씨 탓에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원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구태의연하지 않은 멋진 기획을 생각해낸 한경애 씨와 백지연 씨, 코오롱 스포츠사,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카피라이터 원혜진 씨, 그리고 함께 머나먼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멋진 촬영을 해준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루게 해주셔서. 코오롱 스포츠의 광고 오로라 편은 제28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평생 배우라는 이름으로 살며 쉽게 떨치지 못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지구 반대편 오로라를 보며 다시 오늘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배우 김혜자의 모습이 종전의 아웃도어 광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눈이 부시게 마지막 엔딩 내레이션의 대본 한 부분을 찢어들고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간 날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기적이지만 시상식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곤 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열심히 해서 좋은 드라마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게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 받는 거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에 오른 것 정도만 말해줍니다. 나는 김석윤 연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가르쳐줘요. 나 상 안 타도 돼요. 그냥 후보에만 오른 것이면 안 가고 싶어요. 그러자 연출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막상 나가려 하니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을 받게 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안 나가고 싶다고 했다가 상 받을 걱정을 하는 나에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만약 상을 받게 되면 수상 소감을 뭐라고 해야 하나? 마당에 앉아서 강아지 수수를 안고 말했습니다. 수수야 어떻게 하지? 만약 상 타면 뭐라고 인사말을 하지? 나 이런 거 정말 너무 어려워.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 드라마 마지막 내레이션이 좋은데 그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준 내레이션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그 대목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안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읽는 것이라고, 잘 해석해서 읽고 녹음하는 것이라고 내 머리가 이미 인식해버린 것입니다. 2페이지 넘는 대사도 외우는데 이걸 왜 못 외우겠는가 했지만 그런데 정말 수십 번 읽으며 아무리 연습해도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정신이 지배해버린 탓인지 결국에는 시상식 당일 아침까지 외우기에 실패하고 대본을 그대로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만약 그것을 들고 무대에 올라갈 생각이었으면 예쁜 종이에 옮겨 적었을 것입니다. 시상식장에 가서라도 어떻게든 틈틈이 외워보겠다고 생각하고 대본을 찢어들고 간 것입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아무 상에도 호명하지 않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상에 내 이름이 불리고야 말았습니다. 한 손에는 찢어온 대본을 쥐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상패를 들고 꽃다발을 들고 대본 쪽지를 펼쳐 부산스럽고 어수선하게 내레이션을 읽었습니다. 돌아보니 무척 창피했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집어들기도 하고 어수선했던 그때의 내가. 드라마 속에서는 그 내레이션이 흘러나갈 때 많은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시장은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새벽녘 하루 일감을 기다리며 불을 쬐는 사람들의 손길은 묵묵하고 집안에 놓인 낡은 추억들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닌 시상식장 무대에 홀로 선 나는 이 내레이션을 잘 외워 독백처럼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손이 바쁘고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부산스럽고 수산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하다는 것을,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서 좋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대본을 쓴 이남규, 김수진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 이곳에도 옮겨 놓습니다. 내레이션 녹음을 위해 수십 번 읽고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위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 읽었지만 다시 읽어도 좋은 글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피어나는 꽃.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 암전이 오래 계속되고 그 어둠 속으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흐릅니다. 드디어 조명이 들어오면 액자가 반듯하게 걸려있고 냉장고에는 요리법을 적은 메모들이 가지런히 붙어있는 정돈된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40대 중반의 셜리는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난하거나 부족할 것도 없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정돈된 부엌에서 한 점 얼룩 없이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채 가족이 돌아오면 바로 식사를 차릴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끝에 타인처럼 멀어진 남편은 자루 잰 듯 정확한 살림을 요구합니다. 퇴근에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 항상 찻잔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찻잔이 식탁 위에 놓여있지 않으면 지구가 거꾸로 돌기라도 하는지 한바탕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항상 고기 요리를 먹어야 한다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단 1시간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다 크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아이들 또한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엄마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며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입버릇입니다. 그들에게 셜리는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집 어디에 늘 있어야 하는 기능성 물건에 불과합니다. 다 큰 딸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자동 엄마처럼 냉큼 만들어줘야 합니다. 셜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말벗이라곤 주방의 벽뿐입니다. 그래서 늘 벽 앞에 앉아 벽이나 보며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긴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벽 너머의 낯선 세계는 두려움의 공간이고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세계입니다.
연극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셜리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냉장고에서 포도주를 꺼내 마신 뒤 벽을 향해 이렇게 말문을 여는 데서 시작합니다. 벽아, 또 너하고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자식들이 크면 남편과 헤어질 거라고 했지만 막상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45에 어디 가서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40대 중반이 되면 삶에 지치고 좋은 것은 단지 과거의 추억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결혼하던 25살에 벌써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셜리에게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편지가 날아듭니다. 이혼한 여권운동가 친구가 2주일간 그리스 해변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옵니다. 셜리에게는 겨우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극적이고 무능하게 느껴지는 삶의 탈출구가 열리고 잊고 살았던 바깥 세상을 볼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스 해변에서의 2주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남편의 식사는 누가 준비하고 아이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매력을 다 잃은 몸의 수영복이라니. 그런 생각들이 귀를 꺾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건조하고 무기력한 일상을 배반하고픈 욕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배반으로 셜리는 남편의 저녁 식사를 위해 산 고기를 채식으로만 키우는 옆집 사냥개에게 던져주고 웃습니다. 화가 치민 남편은 식탁을 쓸어버리고 음식을 뒤집어 쓴 셜리는 남편의 분노에 그리스라는 낙서로 답합니다. 드디어 그리스로 떠날 마음을 굳힙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딸이 비웃을 때, 친구가 충고할 때 셜리는 한 걸음씩 자신에게 다가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로 출발했지만 함께 지내기로 했던 친구가 비행기에서 남자를 만나고 셜리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바닷가에서 외톨이가 된 그녀는 가정 안에서보다 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막이 바뀌면서 셜리는 차츰 자신을 찾아갑니다. 이막의 에메랄드빛 그리스 해변에서 셜리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됩니다. 흑당 같은 머리를 리본으로 묶고 날개를 연상시키는 하얀 스커트를 입고 맨발에는 반짝이는 발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셜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중년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부유하거나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를 나눌 줄 아는 남자. 그 남자가 그녀에게 준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나 김혜자는 여자이며 어머니이고 배우입니다. 가족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이 중에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온 것은 배우로서의 나였습니다. 장미와 콩나물과 마요네즈가 끝난 뒤 연기하고 싶은 대본을 만나지 못해 배우로서의 나는 이제 죽는 일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미칠 듯 빠져들고 싶은데 빠져들 만한 배역이 없어 늪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칠 듯 빠져들고 싶은 열망이 목이 바짝바짝 타는 새로운 연기의 갈증이 연극 셜리 발렌타인을 나에게 끌어당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망이 없었다면 정말로 배우로서의 나는 장미와 콩나물을 끝으로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우리의 브로드웨이 마마 이후 꼭 10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스로 떠나는 비행기를 탈 때 셜리는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입니다. 모기야 부러지든 말든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이 연극이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좋아, 되든 안 되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나 자신한테 증명해 보일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씨름했는지 매일 새벽 한두 시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무 작품도 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절망감에 젖어 있을 때
연극 무대에 서게 해준 셜리 발렌타인. 그 작품에 나를 불사르기 위해 전원일기 외에는 어떤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기아돕기 성금을 모으는 일로 일주일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다녀온 것 외에는 오로지 연습과 공연에 나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날짜도 정해놓지 않고 관객이 이어지는 한 공연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딸과 함께 온 어머니들,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오는 관객들, 심지어 미국에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오신 관객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중 공연에는 주로 주부들이, 주말 저녁 공연에는 부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부들만 왔을 때는 맘 놓고 웃는데 남편과 함께 온 아내들은 좀 조심하는, 자유롭게 웃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부터 중년 여성까지 1인 17역을 맡는 모노드라마를 하는 것이 너무 욕심부리는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무대를 혼자 감당하는 1인극만 아니면 괜찮은데 발성과 움직임 모두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살기로 하면 그 뒤는 신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관객이 어떻게 봐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작품이라는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나 자신을 진실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내가 극중의 셜리 발렌타인이 된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대사를 중얼거리고 다니고 잠자다 깨는 것은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벌떡 일어나 계속 대사를 외우곤 했습니다. 연습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면서도 대사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진짜 셜리 발렌타인이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셜리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좀 가줘. 이제 그만 가. 나 정말 자고 싶어. 그 소리에 벌떡 깨어나서는 내가 너무 큰 일을 벌린 것 같은 두려움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셜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 셜리가 온종일 떠나지 않고 내 앞에, 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보내려 해도 안 되고 하루 종일 그 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10년간 공백이 있는 동안 나에게 많은 제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도 여러 편씩 희곡과 시나리오가 문 앞에 쌓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연출가 김민기 씨도 장문의 편지에 대본과 비디오 테이프까지 보내며 나와 작업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상길 연출가도 여러 작품을 나에게 권했습니다. 셜리 발렌타인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대본을 받아든 순간 어쩐지 이 연극을 하게 될 것만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대본을 읽고는 곧바로 하상길 연출가에게 전화해 출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가 한 연극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셜리 발렌타인은 원작의 높은 완성도와 내용의 공감도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수준 높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희곡을 선정해야 합니다. 문학적 깊이도 있어야 하고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연극적 재미도 있어야 합니다. 셜리 발렌타인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작품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이며 연극 연출가이자 배우이기도 한 윌리 러셀의 대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 상을 수상한 뛰어난 극작가입니다. 셜리 발렌타인은 한 중년 여성이 삶의 건조함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연극을 잘못하면 여자가 바람 피우고 가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매우 주의했습니다. 나는 셜리 발렌타인을 단순히 갇힌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여성이 이혼한 친구의 제의로 그리스 해변으로 떠나는 이야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연극이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여자를 통해 인간의 의미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셜리는 누구나 조금씩 닮은 보통 여자입니다. 나에게도 셜리의 모습이 조금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속은 잘고도 깊은 상처로 금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여러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을 잃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 그것이 이 연극의 매력입니다. 특히 여자가 끝부분에서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란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눈 자체가 커진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휴가가 필요해. 살갗에 햇볕을 느낄 필요가 있어. 상처투성이가 된 셜리는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생각만 하던 여자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되는 행복한 결말입니다. 안락한 현실로부터 탈출해서 자기를 찾는 게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냥 편안하게 안주해버리면 삶의 모든 시간을 소모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상처를 입더라도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던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셜리 발렌타인은 일깨워줍니다. 셜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서 자기를 찾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좀 더 단순하고 혼자가 되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낭비이니까. 이 연극을 하면서 배우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자신이 연기하기에 따라 보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작품 속 셜리가 주부와 아내로서의 일상을 버리고 떠난 여행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듯이 이 연극 출연은 나에게는 기존의 고착화된 엄마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찾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몇 년 전 캄캄한 소극장에서 한 배우가 노래 연습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이 연극 무대에 대한 갈증을 깨닫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연이 거듭된 후에야 극중 대사 꿈이 이루어지시는 겁니까? 를 꿈이 이루어지시는 건가요? 로 하면서 그동안 책 읽듯 했다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모든 관객이 셜리에게 동화될 만큼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거기에 연기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알아낼 게 많습니다. 연기는 끝없는 공부입니다. 내가 본래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인데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연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상길 연출가는 나의 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물의 섬세한 내면 풍경을 김혜자만큼 표현하는 배우를 나는 그동안 본 적이 없다. 연습 중에 일그러진 표정을 연기하는 대목에서 아픔으로 가지 말고 좌절로 가자는 한마디에 그녀는 이미 두 표정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맞춰 순식간에 연기를 변화시킬 정도였다. 이 연극을 하는 동안은 힘들다기보다 행복했습니다. 다들 힘들어서 1인극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튼콜 할 때 내 얼굴에서 처녀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여자가 전원일기에서 방바닥에 걸레질하던 그 어머니 맞나 싶다고, 신인 연기자 같은 신선함이 묻어난다고도 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김혜자가 셜리 발렌타인으로 절정의 연기를 선보였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작품에서 언제나 절정의 연기를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극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쓸쓸했습니다. 관객이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보니까. 신에게 감사합니다. 한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나에게 다시 한번 연기자로서 정열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연극은 이 작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김혜자는 셜리 발렌타인 이후 다우트,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길 떠나기 좋은 날로 다시 연극 무대에 섰다. 연극 무대를 하면서 내내 그 여자 셜리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셜리는 행복할까? 그리스에 남았지만 자식들과 남편이 찾는데 정말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 공연이 끝나서도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배우의 나이는 배역 속 나이와 같은 법입니다. 전원일기에서는 내가 70 넘은 할머니였다면 셜리 발렌타인을 할 때는 셜리와 똑같은 45살입니다. 정말로 내가 자꾸 45살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시 젊어지고 싶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습니다. 한 수천 년쯤. 배역 속의 그 인물들을 다 살아냈으니까. 그래서 기자들에게 내 나이를 쓰려거든 수천 살이라고 해줘요 하고 말하곤 합니다. 나에게 죽기 전 소원이 있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울면서 봐야 하는, 그래서 나갈 때는 인간이 양처럼 순해질 수 있는 연극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아서. 그리스 해변에서 셜리는 혼잣말로 속삭입니다. 난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을 충실하게 살지 못한 거라고. 더 기쁘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체념한 채 한심한 꼴로 사는 거야. 그 모두를 쓸모없이 소모해버리고 말았던 거지. 이젠 결코 그러지 않을 거야.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면 무엇 때문에 태어났겠어? 쓸모없는 거라면 이 모든 느낌과 꿈, 희망은 무엇 때문에 지니고 있는 거냐고. 그게 마지막. 셜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와 가방을 버린 채 그리스의 해변에 남습니다. 이제 그녀는 꿈꾸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금 부서질지라도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저항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이와 함께 있으면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피어납니다. 18살이든 44살이든 62살이든 배우도 사랑받으면 피어나는 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셜리는 말합니다. 난 이제 나 자신을 진실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난 내가 좋아요. 살아있는 내가 정말 좋아요. 뛰어나지도 못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도 못 되지만 그래도 난 살아있는걸요. 물론 상처도 있지요. 싸움에서 얻은 흉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도 숨길 필요는 없겠지요. 그 상처, 그 흉터 모두가 살아있는 증거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 로뎀의 대표 하상길 연출가는 우리의 브로드웨이 마마에서 나의 남편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셜리 발렌타인에 이어 길 떠나기 좋은 날에서도 내 연기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나 여자예요. 우리가 애인을 꿈꾸는 이유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연출가입니다. 그분이 블로그에 배우 김혜자의 긍지라는 제목으로 나에 대한 글을 쓴 것을 출판사 편집자가 보내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배우 김혜자를 모르는 이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오늘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김혜자의 에피소드 한 가지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으니 벌써 한참 된 이야기이겠다. 그때는 어버이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이 직접 나와 그분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열었는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당시 인기 절정을 달리던 전원일기의 출연팀도 초대되었던 모양이다. 주연급 배우들이 방송국 버스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직 도착 전이었고 연회장으로 사용될 정원에는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느라 한창 분주했었단다.
사람들과 어울려 잡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김혜자는 슬그머니 사람들 틈에서 빠져 저만큼 떨어진 멋진 소나무 밑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검은 정장에 건장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멋들어지게 경례를 붙이고 나서 이 벤치는 영부인께서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리를 비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더란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민망하고 창피해서 얼른 일어나 우리들 있는 곳으로 도망쳐 왔을 거다. 전원일기 함께 출연했던 모 탤런트의 말이다. 그런데 김혜자는 그렇지 않았다.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단다. 미안합니다만 아마 영부인께서도 배우 김혜자가 앉아 쉬었다고 말씀드리면 기뻐하실 거예요. 검은 정장의 남자는 실례했습니다. 경례를 붙이고 사라지더란다. 이 이야기는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배우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니 꾸며낸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김혜자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북한으로 틈만 나면 달려가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김혜자만큼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는 배우를 나는 따로 만나지 못했다. 그의 그런 긍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가 다음의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첫째는 그의 열심과 성실함이다. 보통 연극 배우들은 2개월 정도의 연습 후 첫 공연이 시작되면 더 이상 대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술의 완성이란 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자는 그렇지 않다. 나는 김혜자를 조금은 아는 편이다. 함께 공연한 적이 2번이며 특히 셜리 발렌타인이라는 모노드라마는 6개월 동안 장기 공연을 했으니까. 김혜자는 마지막 공연이 끝날 때까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배우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가는 연기에 대해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그가 갖는 긍지는 신앙의 힘에서 나온다고 본다. 김혜자는 크리스천이다. 모태신앙이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기도한다고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냥 잔잔히 웃는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30분 전이면 나는 분장실을 찾는다. 김혜자는 혼자 앉아있다. 모노드라마이기 때문에 혼자 있다고? 천만에. 말하기 좋아하면 분장실에 스태프들이 얼마든지 있다. 분장사도 미용사도 소품을 챙겨주는 단원도 있다. 특히 분장실은 여배우들이 많으면 수다의 천국이요. 남자 배우들이 많으면 패설의 경연장이 되기 쉽다. 그러나 김혜자는 혼자 앉아있다. 대본을 보고 있든지 혹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두 손을 마주잡고 기도한다. 그런 연후에 그는 무대에 오른다. 공연 6개월, 연습 2개월. 처음 공연을 약속했을 때부터 꼽자면 거의 1년을 함께 지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김혜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혀의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는 데가 간혹 쓴소리를 짓거려도 김혜자는 그저 담담히 웃을 뿐이다. 김혜자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당당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요구를 해와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당당히 거절하고 오히려 충고를 할 수 있는 힘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영웅들, 세상의 권력자들,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 보인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인지를 배우 김혜자는 잘 알고 있다. 내가 김혜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이유다. 나누고 싶은 많은 내용들이 책 속에 있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김혜자 배우님을 더 많이 존경하고 또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따뜻한 선행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오고 계시고 또 정말 좋은 작품 활동들 최선을 다해서 늘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생애 감사해.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오늘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